요새 핫하신 분 아니야, 안 좋은 의미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내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경기 전에 오늘 시합에서의 목표는 뭘 점검하는 거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어 알지? 싸워. 뭐야 그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모의고사 복습이 그렇습니다. 실수했네? 다음부터 틀리지 말아야지. 근거 여기 써네? 아, 잘 찾았어야 되는데. 다르게 보죠. 다르게 보죠. 성찰은 구체적이어야 해. 그래서 어떻게 모의고사 풀고 나서 구체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항목 2페이지에 자기 객관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바탕 통계표상으로 1컷, 그 다음에 2컷, 3컷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화작 1컷이 작년 수능보다 조금 낮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딱 작년 수능 정도 난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텐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 나는 과연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수학이 2등급 커트라인이 목표인데 30문제 다 풀려고 시도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부족 문제는 어디에선 잘 얘기를 하지 않아? 수학에선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 근데 국어는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상담 올 때, 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느냐? 쌤, 저는 45문제를 다 풀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거거든? 근데 따져보세요.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구간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모두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사람인 건지 한번 목표를 체크해 보자고. 45문제는 누가 다 풀어야 되는 거죠? 나 국어 다 맞춰서 집안의 명예를 좀 높여보겠다. 이런 사람만. 근데 이 정도가 목표야? 그럼 45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정도를 목표를 삼는 게 좋죠? 뭐, 한두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푼 문제 중에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고려해보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예. 오늘 바탕 통계표 상으로 8번, 10번, 16번 정답률이 이렇게 결정되거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좀 예외적으로 독서가 쉬웠지만 여러분, 최근 7년간 수능에서 독서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수능에서 독서 보기 문항이 쉬웠다. 한번 나한테 얘기해줘봐. 뭐가 있는지. 기억나는 문항이 있습니까? 심지어 23년 수능에서는 화법과 정문이 1컷이 95점이었거든? 근데 그럴 때도 독서에서 불확정 개념. 기억나죠? 다음에 기초재사량. 보기 문제는 다 어려웠습니다. 무슨 뜻이죠? 수능에서 독서 보기 문제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로 목표를 하는 사람이 그걸 다 덤벼들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고난도 4점짜리 문제 덤벼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형국인 건데. 동의합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한 번만 더 아까운데 조금만 더 하다가 한 5분 시간 흘러가 있어.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몇 문제를 풀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 몇 문제를 풀지. 그게 아니면 국어는 진짜 건너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다음에 흘린 문제. 오늘 바탕 통계표 상으로 오답률이 높지 않은데 본인이 틀린 문제 체크해보면 꽤 있을 겁니다. 꽤. 선택. 오늘 또 다 맞춘 사람 많지 않아. 항상 문제가 새어나가죠. 그래서 잘 따져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 말고 예를 주워 담는 게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더 지름길 아닌가? 안정적인 2등급까지는 예를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 정도를 고려하면
영역별 시간 배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 예컨대 선택과 독서를 합쳐서 20분. 얘입니다, 얘. 그 다음에 문학 25분. 그 다음에 독서 35분. 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빨리빨리 푸니까 한 15분. 근데 여기 한 10분. 독서 느긋하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내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풀이 기준도 사실은 전제가 뭐지? 45문제? 다 풀어야 되는 사람 기준.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정도가 목표니까 여기 아니면 들어오면 돼. 그래서 얘는 굳이 내가 대학 갔는데 틀려도 지장이 없는 문제야. 그렇죠. 그럼 독서에서 보기 3문제 스킵한다고 치면 35분을 할당하는 게 맞을까? 여기서 한 3분 정도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보기 문제 하나 풀 때 한 2, 3분 걸리니까. 까다로워서.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아낀 3분을 어디다 투자해줘야 돼? 여기나 여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뭐는 틀리면 안 돼. 선택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 절대 흘리면 안 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죠. 훨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문제 풀지 결정해둬라 그랬잖아. 그러면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3월 달에 나는 몇 문제를 풀었다면 6월에는 몇 문제를 풀었고 따라서 앞으로 9월 달에 나는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 당하기 직전에 나는 몇 문제 풀 준비가 맞춰져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무조건 처음부터 45문제 다 풀어야 돼. 이러지 말고. 납득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자기 객관화에 따른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목표가 인서울인데 꼭 서울대 갈 정도로 국어를 잘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 물론 내가 해설은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배분 평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를 독서와 OMR 막힌 게 할당을 생각을 해두고 있었는데 독서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서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려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나는 독서가 약하구나.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이 정도 시간을 할당해야 독서를 다 풀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해 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랬다면 뭐가 문제야? 독서가 문제야? 앞에서 밀린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표면적으로는 독서를 많이 틀렸으니까 나는 독서가 약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할당해둔 시간보다 뭔가 시간이 적게 남은 상태로 해당 영역을 진입했다면 앞부분이 밀린 게 문제죠. 그럼 이런 사람은 오히려 뭘 더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선택하고 문화. 근데 독서는 독서도 약할 수 있지. 근데 독서가 진짜 약하다라고 평가가 되려면 만약에 35분이 내 계획대로 남아 있었어도 이 질문 해결 못했을까? 이렇게 따져봐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 득점했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많이 썼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약점입니다. 이해되죠? 다 득점했더라도 약점이라고. 왜냐? 쓸데없는 버퍼링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시간 배분 평가 보면은 각 세트마다 프리 시간 적게끔 내가 마련해 놨죠, 칸을. 그게 그런 이유야. 그런 거 다 따져보라고. 실전 모의고사 지금 뭐 오메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대 실무 그리고 9월달 평가원 뭐 교육청도 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따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시험 다 합치면 지금 20번 넘게 남아있거든. 그때마다 뭘 확인할 겁니까? 그냥 80분 동안 EBS 연계된 사설 엔저해가지고 고통받았다. 이게 끝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시간 부족으로 풀지 못했다가 곧 약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약점이라면 어떻게 따져봐야 돼? 애시당초에 내가 할당했던 시간을 그대로 가져갔어도 이게 오답률이 높았을까? 이렇게 따져봐야죠. 반대로 뭐라고? 다 득점했어도 내가 최초 생각했던 그런 시간보다 초과됐다면 그 부분은 약점이겠지. 이해되죠? 만약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랬는데
독서 한 지문 달렸어. 근데 여러분 25분 남아있잖아. 그러면 나도 독서 3지문 다 못 풀어. 물론 나는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 중에서 25분 남았는데 독서 3지문을 다 풀고 깔끔하게 다 맞는다. 글쎄 몇 명이나 있을까? 되게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독서는 시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정확성에 좀 방점을 찍는 게 맞는데 아무튼 줄일 수 있긴 한데 진짜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을 할당해 놓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도 독서 문제 몇 개 안 풀겠다. 그러면 30분 내로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정확하게. 독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흘리게 되는 순간 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러니까 이 생각 꼭 해주세요. 알겠죠? 꼭 해줘야 돼. 다음에 정답률 30% 이하의 초고난도 문항. 쓸데없이 건드리고 있다가 이 시간 분배가 망가지진 않았나. 아까 예로 들었듯이 오늘 시험 기준이라면 8번, 10번, 16번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아니 정답률이 이렇다니까? 틀려도 대학 가는데 별로 지장 없다니까? 그리고 오늘 1컷 몇 점이죠? 통계표상으로? 이렇죠. 그러면 화작 기준으로 해도 91, 2점 받으면 의대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0분이 100 이상 찍었던 얘기니까. 이런 시험에서 꼭 10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립니까? 물론 지금까지 보면 통계상으로 100점 2명 있는데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내가 꼭 100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난도라면 심지어는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도 90점 초반이면 충분해. 만약에 90점 초반 받았는데 의대 떨어졌다. 내 잘못이 아니죠. 수학 선생님 잘못이지. 과탐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된 영역 때문에 당황하진 않았다. 여러분 1국수는 그 다음에 22년 수능, 24년 수능, 25년 6월달, 그리고 26년 9월달 모의평가. 공통적으로 선택이 뒤지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때 26년 9월달 모의평가. 여러분 원매 선택자는 작년 9월에 악목이 생각나죠? 언어매체 진짜 어려웠지? 이런 시험에선 이렇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와. 그리고 25년 6월달 모의평가. 여러분 이때는 각각 1컷이 화작 85, 언매 84였거든? 이때 몇 점이었을 것 같아? 1컷. 화작 83, 언매 82점이었습니다. 82점.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 어려워지잖아. 당황해서 뒷부분에 문학 독서 추가적으로 더 틀리게 됩니다. 더 틀리게 돼.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만약에 이 정도 시험들처럼 어렵게 나온다면 그때는 시간 배분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죠? 잘 생각해봐. 사실 이런 시간 배분이란 건 전제가 뭘로 깔린 거지? 내가 생각한 그대로 영역별 난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가? 과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바탕도 그러한데 그 시험이 1년에 12번 치러지거든? 바탕모의고사? 그러면은 출제자들이 매 시험지마다 테마를 좀 부여해. 예컨대 몇 회부터 몇 회까지는 선택을 좀 뒤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하는데 바탕이 독서론이 까다롭게 나올 때가 꽤 있어.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두는 거죠? 독서론이 어렵게 나와서 시간 배분이 어려워질 경우 이것도 대비시켜줘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어떤 세트는 문학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트는 22년 이상으로 독서 난도가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난도가 가버리는 그런 세트도 있죠. 왜 그럴까? 시간 배분 이렇게 하나로 확정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준비해둬야 돼? 예컨대 시간 배분 A 선택이 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둬야죠. 시간 배분 B 플랜 문학이 24년 수능만큼 까다롭게 나와. 읽는다는 것, 읽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게 하나 더 나왔어.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 다음에 C
독서가 22년 수능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됐어. 그때는 어떻게 시간 배분 재조정해줘야 될지 플랜이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에 이분께서 욕먹은 이유가 뭐야? 이것도 있지만 첫 게임 때 어떻게 잘 풀렸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전술을 어디에서도 썼어?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전술이 변화가 없잖아. 상대가 바뀌었는데. 그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돼? 내 플랜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20번 넘게 치르면서 뭐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선 시간 배분 A, 이런 상황에선 시간 배분 B 미리 다 마련해 놔야죠. 알겠죠? 그리고 특히 선택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1컷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다 맞추기만 해도 평소보다 선택에 쓰는 시간이 한 2, 3분 늘어났어. 그래도 선택을 다 맞추기만 해도 평소보다 100분위는 무조건 올라간다. 오히려 차분해져야 돼. 선택해서 내 생각보다 3분 더 썼어. 어떡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17번입니다. 다른 문제 빨리 풀어서 이 버려진 3분 다시 확보해야지. 그러는 순간 정보 대충 읽다가 독서 문답 더 틀려. 그때는 1컷이 폭락하기 마련이니까 독서 평소보다 한 문제 덜 풀어도 괜찮아. 선택 다 맞추세요. 알겠죠? 그런 게 미리 여러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라고 실전 모의고사 많이 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에 3페이지. 3페이지. 영역별 평가. 자, 각 영역마다 다음 시험의 계산 목표 딱 하나씩만 잡아보세요. 심지어는 있잖아. 여러분, 각 영역별로 하나씩 안 잡아도 돼. 영역 다 합쳐서 그냥 시험지마다 계산점 하나씩.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도. 여러분, 내가 해설할 때 이런 점에 신경 써서 지문 다시 읽어보세요라고 힌트를 줄 때가 많죠. 근데 그때 힌트 하나 주어지면 어때? 지문 읽는 게 훨씬 편해지죠. 근데 지금 우리 시험 20번 가까이 남아있다니까? 그럼 매 시험마다 그런 독해태도 하나씩만 내가 내 걸로 현장에서 최화해 가겠다라고 하면 몇 개가 바뀌는 거죠? 20개. 그런 힌트가 20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한 번에 모든 거 바꾸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20개까지 사실 안 가도 돼. 여러분 독해태도 있잖아. 대여섯 개만 바뀌어도 진짜 속도 빨라집니다. 진짜 빨라져. 그죠? 그래서 매 시험마다 내가 시험장에서 뭘 시험해보고 싶은지, 그죠? 뭘 검증해보고 싶은지 테마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확실하게. 그냥 나는 무조건 틀리기 싫어. 이러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선택을 좀 흘렸어.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서 내가 2분 정도 더 써더라도 일단은 선택을 다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한번 다음 시험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문제를 흘리지 않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가든지. 그죠? 아니면 진짜 어이없는 문제인데 풀다가 흘리는 문제 있거든. 그건 읽기 체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한 지문 끊어서 학습하다가 45문제 쭉 풀게 되면 흘리는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집중력에 공백 없이 45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하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 시도해봐도 괜찮고. 알겠죠?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테마가 뚜렷해야 돼. 매 시험마다. 그래서 여기서 독서로 선택 과목, 문학, 독서 영역마다 하나씩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안 적어도 괜찮아. 3개 중에 딱 하나라도 적어보고 우리 금요일날 또 바탕 특별판 4회 시험 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걸 한번 현장에서 구현해 볼 건지 마음 먹도록 하세요. 이해되죠? 자, 다음에 성찰지 4쪽 갑시다. 4쪽 가보면 독해 매뉴얼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가르쳤던 독해 원칙들, 독서에 대해서 쫙 모아놓은 겁니다. 역시 이런 거 전반기에 주지. 왜 안 좋냐면 내가 이렇게 줘버리잖아. 여러분이 문장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틀에 맞춰서 독해하려고 그래. 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은 왜 줘? 급하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5쪽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죠? 문학에 대한 읽기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죠? 또 여러분, 내가 수업 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작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 여러분이 적당하게 추가해주고, 아니면은 본인이 글 읽을 때 이런 거 독해 원칙으로 추가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스로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6페이지 가보면 각 지문에 대해서 어떤 독해 매뉴얼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는 영역 있죠?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건지 내가 알려줄 겁니다. 금요일부터는 알아서 활용하세요. 알아서 복습 툴을 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죠. 여기서.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히딩크 감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히딩크로 가야죠. 이해돼? 뭐야 이게. 그런 말하고 연봉 27억아. 달달하죠.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는 홍명보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독해할 때도 뭘 되게 싫어해. 와, 이거 내가 놓쳤네? 근거 여기 썼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애초에 어떻게 읽어야 했나? 구체적인 행동이 말로 나와줄 수 있어야 돼. 시험 성적도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했다. 쌤 시간이 모자라요. 단순히 그렇게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약점이 가려지게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 사회수 9번 갑시다. 성찰지는 6쪽 펴보세요. 성찰지 6쪽. 자, 독해 매뉴얼이 적용되는 기출칸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거기다가 출처 적어보세요. 2017 수능 콰인의 총체주의가 되겠습니다. (17) 수능 콰인의 총체주의.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얘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목적어 뭐죠? 지식을. 맞습니까? 다음에 서술어 뭐죠? 구분한다. 그러면 주어가 지식을 구분한다. 맞습니까? 이 문장 읽었으면 범주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 돼. 지식의 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잘 안 돼. 문장을 읽었으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범주를 설정하고 넘어가 줘야죠. 자, 첫 번째.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지식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읽고 생각 정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그중 얘는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뺍시다. 그럼 여기 안에서 주어수로 다시 찾아보면 지식이 누적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범주가 뭐죠? 지식의 누적이겠지. 정확하게는 과학적 지식이겠지만 일단은 놔두고. 다음에 세 번째. 논리실증주의자는 이럴 경우에 주장하고 포퍼는 이럴 경우에 추가된다고 주장한다죠. 그럼 이때 추가된다. 재진술 잡아봐. 뭐의 재진술이죠? 누적됐나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식이 누적되는 뭐? 어떤 경우에 누적된다니까? 누적되는 뭐? 그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지문 제목은 뭐야? 콰인의 총체주의죠. 그러니까 누가 또 튀어나오겠어? 콰인. 그러면 콰인도 몇 가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세 가지. 짝 맞춰서 비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찰지에서 6쪽. 인문의 첫 번째 칸. 주어, 수로 단위로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의 틀 만들기 보입니까? 그죠? 거기에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공통의 세 번째 칸. 평가원이 약속한 글의 흐름, 이항대립 추론, 짝 맞춰 읽기 중에서 짝 맞춰 읽기. 이게 적용되겠죠. 됐나?
아, 사실은 이렇게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뭐 시대의 요구가 그러하니까 시대의 요구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그러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4에서 9번 가지문 갑시다. 여러분 그 설명 아까 빠뜨렸는데 이거 예시자료 있죠? 예시자료 성취시 어떻게 적는지 지금 내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전 수강생이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 사례니까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얘 참고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어. 자, 4에서 9번 갑시다. 가지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로는 출제 단골 수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문단 뭐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 아파해 가면서 정확하게 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일문단 있잖아. 사실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에서 일문단은 글의 완결성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썩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죠? 참 이런 게 출제자들만의 특성이 반영되는 그런 사례인데, 이감 같은 경우에는 일문단에서 자 이거 얘기할 거야. 뭔가 뭐라 그럴까? 되게 내용이 압축이 된 문장들을 던져주거든. 그래서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이런 식의 글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바탕은 한 문장 읽고 나서 야 생각 정리했네? 한 문장 읽고 나서 생각 정리했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요구해. 그러니까 문장 읽기 근본에 좀 치중한 시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 가보면 주인은 성이 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이 마음, 즉 심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는 심의 이러한 매개 작용을 지각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세모 쳐보고. 자, 쌤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만 세모야. 독해를 뭔가 기호로 분해하려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만 합시다. 오늘만. 자, 이로써 성리학에서의 지각은 심을 통해 대상을 감각 및 인식하고 그 대상과 관련한 감정을 느끼거나 판단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앞에 해보세요. 이로써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거든. 자, 앞의 내용을 수단으로 삼아 뒤의 결론에 이끈다는 뜻으로. 자, 앞의 말을 수단으로 삼아서 뒷부분에 뭘 이끌어낸다고? 그러면 결국 일문단에서 주인은 만물을 이와 기의 합으로 보았다.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뭘 얘기하기 위해서? 지각의 개념. 결국 지각의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일문단 이 사전 정보 깔아 놓은 거죠. 사전 정보 깔아 놓은 거지. 그럼 있잖아. 여러분 사실 만약에 우리가 러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럼 일문단 어떻게 썼어야 돼? 성리학에서의 지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가 이와 기를 어떻게 보았는지 성과장을 어떻게 보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문장이 있었겠죠. 이런 문장이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여러분이 일문단은 되게 쉽게 돌파하거든.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만들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너 문장 이해하고 이 문장 갔을 때 이로써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알아서 반응했니?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나 이 얘기 한 적 있어. 여러분 얘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 있었죠? 그러나, 그런데, 이는, 이 같은, 이러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내가 뭐 신경 써달라고 그랬어? 앞문장과의 연결, 관계. 이해됩니까? 앞문장과 연결, 관계 신경 써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때 이라는 게 앞에 놈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되지?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문 읽어봤으니까 다음부터 지문에서 어떤 표현 나오면 집중해줘야 돼? 이는, 이로써, 이 같은, 이러한, 이렇게, 그러나, 그런데 등등. 그래서 혹시 기출지문 해설한 거 잘 기억나는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작년 9월달 V평가 SF 영화지문 해설할 때 그런데에 집중해서 독했습니다. 가지문. 역사적인 의미가 영화 심층에 묻혀있다. 기억나죠? 그때도 앞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뽑아냈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지각의 개념에 대해서. 자, 다음에 그리고 성리학자들은 지각이 지각 주체 내재한 이에 부합하면 끊어주고. 여러분 문장 구조 보세요. A 하면 B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봐도 돼.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의미 뽑아낼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각은 이에 부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뭐? 적은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으로 쪼개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놈이 당연히 누굴까? 이 둘 중에서 이 경우겠죠? 이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 뭘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끝이야. 각을. 이게 끝이라고. 자, 가의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자, 이후 17세기 조선에서는 주의 이론을 해설한 문헌들이 주의 의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성리학에서 쥐는 인, 의, 예와 함께 성이 한 가지 양태이자 시비를 판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때 지에 관한 원나라 유학자 호병문의 해설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대상에 대한 지각을 주관하는 심의 역량이 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봐 지를 심에 의한 지각을 일으키는 분성적 능력으로 해설하였다. 당시 조선 성리학자들 다수는 이가 기를 통해 발현될 때 이가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의 견해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지가 성의 한 양태이며 성은 개별 존재자에 내재한 이라는 점에서 호병문의 해설은 여기 비춘 이가 지각을 일으킨다는. 자, 그런 점에서 결국 뭐가 문제야? 그런 점에서 결국 뭐가 문제인 거죠? 누가 지각을 일으키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각의 발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지문 나에서 이황, 그 다음에 이, 그리고 김창엽, 보기에 누구까지 나와? 한원진까지 나오죠? 어떻게 읽을 수 있지? 이 기준에 짝 맞춰서. 됐습니까? 짝 맞춰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일치수는 콰인의 총체 수위와 다르게 보죠. 이해됐나? 자, 그러면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줄 테니까 다시 읽어보고 8번 해결해 보세요. 알겠죠? 8번. 자, 시간 주겠습니다. 시작.
1분 전.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자 이화는 이가 기를 통해 발현되는 작용이 이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고 기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심을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의 합으로 봤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심이 기 중에서도 순수한 기라는 주의 설명은 심을 이루는 기의 특성에 관한 진술이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이와 기가 합쳐진 존재라고 봤으니까. 자,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이가 주도한 지각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황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각은 누가 주도할 수도 있다? 이가 주도할 수도 있다. 야, 이가 주도한 지각은 그 자체로 이에 부합함으로 그 결과로 발현되는 정 또한 그 자체로 선하다고 봤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선하다고. 그러면 기가 주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이? 그치? 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둘 중에서 이때가 문제 아니야? 그럼 해결 방법은 뭐야? 기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이해. 그러니까 당연히 수양의 내용은 이에 대한 깨달음이 되겠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찰죄 6조. 독해 원칙 중에서 뭐가 적용이 돼야 돼? 여러분, 얘 문제점 아니야? 그럼 수양의 일종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하세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 되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 이 문장 갑시다. 동시대 조선 성리학자 이는 이의 주도적인 작용을 인정한 이황의 견해를 비판하며 이의 발언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의 심이 기 중에서도 순수한 기라는 주의 말에서 심이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는 뭘 부정하는 거죠? 지각의 발현 중에서 이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맞죠? 자,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지각은 기가 주도하는 작용이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지각의 결과로 발현된 정은 악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며 여기에 밑줄 타고난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악해질 수 있다고? 기의 순수성이 떨어질 때. 그럼 해결 방안은 뭐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수양의 핵심은 뭐야? 기질의 개선이겠죠. 되나?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자, 17세기 조선 성리학자 김창협은 이의 발언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심은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심의 능동적 작용이다. 그는 사람의 심이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한 기라는 점에서 지각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의 의지가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고. 따라서 해결 방안은 뭐죠? 계속 성찰해서 의지를 다져줘야지. 별 내용 없죠? 그러니까 어디가 핵심인 거지? 가글 읽을 때 주의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 이거 얘기했네? 이거 얘기했네? 이거 얘기했네? 쌓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 읽고 범주 설정. 문장 읽고 범주 설정. 그 다음부터 짝 맞춰서 읽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낮으면 거의 공짜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이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별표. 자,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문장 간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 자, 한편 김창협은 지각을 지가 일으켜낸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의 주도적인 작용을 긍정하는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심이 지각을 일으키는 것은 심의 고유한 기능으로 여기 비출 그러한 기능이 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술어가 비판했다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서술어가 뭐지? 뭐뭐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이 뭐라고 봐야 돼? 비판의 내용이겠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도 그러한 기능이 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비판 내용 1.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 내가 알려주는 독해 원칙과 그 다음에 정답 도출 사이에는 분명히 넓은 간격이 존재하거든. 근데 여러분은 뭘 원하느냐? 아니 그냥 네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문장 어떻게 읽을지 독해 원칙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문장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 다음에 뒷문장이 서술어가 아니라니까 그럼 이거 비판용 1이네.
근데 그렇게 파악하는 걸 여러분 문장 안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말고 내가 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 민혁? 내가 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강사들이 알려준 독해 원칙 있잖아. 그게 곧바로 여러분을 정답으로 인도하진 않아. 어쩔 수가 없어. 국어는 문장이 한정적일 수가 없죠. 문장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알아. 그치? 끊임없이 생성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문장 안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서술어와 서술어에 주목해 보세요. 까진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 읽고 나서 비판력 1이네. 그럼 뒷문장은 비판력 2네. 이건 누가 채워줘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사한테 이 간격의 해결은 강사한테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침에 졸지 마세요. 그리고 숙제 꾸준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결석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한 문장 한 문장 끙끙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용해보는 그 과정. 이게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이 간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직접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게 싫으니까 여기까지 바로 나를 이 택배 붙이듯이 그렇죠? 인도해주는 그런 독해 원칙 없나? 막 문장을 해체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독해 원칙을 적용만 하면 바로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거 없나?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 매뉴얼을 왜 전반기에 나눠주기 싫어했느냐? 혹시나 그렇게 갈까 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 생각해봐. 독해 원칙 뭐가 있어? 문장 안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거 말고. 그죠? 자, 그러면 기존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각이 지에서 비롯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각은 어디에만 귀속되어 있다? 지에만 귀속되어 있다. 그런 견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8번에 5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김창엽이 기존 견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번에서 11번 이해되죠? 이거 이렇게 뚫어야 돼. 기존 견해가 뭐가 있었는데 김창엽은 그것을 비판했다. 러셀 중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탕은 한 문장 읽고 생각 정리했네? 한 문장 읽고 생각 정리했네? 둘이 이런 관계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요구하는 시험지입니다. 딱 마지막 단락이 그렇죠. 그러면 8번에 선지 5번 그렇게 읽은 사람은 쓱 지어내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5번 체크 전사한 비율이 21%입니다. 5번 체크 전사한 비율이. 자, 다음에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보기 가보면 18세기 조선 성리학자 한원주는 이에 발현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심은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끊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이 짝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보면 보기에 지금 한원진이 어떤 수양법을 제시했는지가 서술이 안 돼 있어. 하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이 짝 맞춰서. 진짜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독해적인 측면에서 선지에서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한원진이 제시한 수양법은 이해 수양법과 비슷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 있죠? 문제의식이 똑같으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진실이 그러한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지각이 생리적 욕구에 영향을 더 받아 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각을 지가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덕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지라는 점에서 지각을 지혜작용으로 보았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지각을 뭐라고 봤다고? 지혜작용으로 봤다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각의 그쵸.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각의 작용. 자, 그에 따르면 지각을 일으키는 심의 역량이 지로 대표될 수 있는 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지각이 이에 부합할 이유가 없게 되어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그는 인, 의, 예, 지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지각이 지의 작용임은
지각이 성의 다른 양태인 인, 의, 예와 무관함을 함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지각이 심의 작용이면서 지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마지막 단락 다시 가보세요. 마지막 문장. 따라서 김창엽은 지각이 성의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보입니까? 그러면 김창엽은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지각의 근거. 문장 읽고 범죄 설정해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지각을 지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의? 지각의? 작용. 보기 다시 가보죠. 자, 보기에서 밑에서 6번째 줄. 지로 대표될 수 있는 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비롯된 밑줄. 두 글자 적어보세요. 두 글자 적어보세요. 근거. 그럼 여기서 주어 수로 정보를 통해서 범주 설정 추가하고 여기에 짝 맞춰서 또 보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김창엽이든 한원진이든 지각의 발현은 누가 주도한다고? 기각. 그런데 지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각의 작용은 또 이라고 한원진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튼 간에 김창엽이든 한원진이든 지각의 근거는 이기 때문에 8번에 4번 읽어보세요. 부합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4번 정답. 됐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만 쉬고 2교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5분만 쉬겠습니다.